지금 보고 있는 뉴스, 그 안에 다른 뜻이 있다면 언론 숨은 의도 깔끔하게 반란해 드립니다. 시선 집중 연장 방송 언중 6월. 네, 발라주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MBC의 이지선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언중요골 한 주를 여는 유튜브 연장 방송 바로 언중요골입니다. 시그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얻었으니까 이름에 걸맞게 만들어요.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좋네요. 허이로 아나운서 맞아요. 그죠? 예, 영광입니다.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요?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오늘까지 계속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네. 이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시작 전부터 해서 공동 성명 발표가 나온 이후까지 어떻게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거 말고요, 의미와 성과를 약간 호도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 보도들이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좀 짚어보려고 준비를 해봤는데 워낙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예. 짧게 한마디 한마디씩 이제 포인트만 좀 짚어보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그 명백한 오보가 이제 몇 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좀 제일 눈에 띄는 거, 제일 빠른 오보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제 한국경제 속보입니다. 네. 뭐라고 나왔냐면 이게 이제 그 공동 성명이 발표되는 동안에 원래 이제 각 언론사들이 짧게 속보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올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복무 중인 55만 명 미군의 백신 접종을 제공한다고 했다. 주한미군이 55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주한미군이 55만 명이면 사실 이제 전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저거는 무슨 의도로 갖기보다는 말 그대로 실수. 그러니까요. 그죠. 네. 포털에 어떻게든 1번으로 노출되고 싶어하는 경쟁심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오보가 나온 거 거의 이제 들리는 대로 받아 쓴 게 바로 속보가 나간 그런 셈이 된 것 같아요. 속보가 빚은 실수. 네. 지금 주한미군이 한 3만 명 좀 안 되죠. 지금 2만 8천 명 규모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이미 이제 화이자 백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한미 간의 정상회담을 하는데 미국 대통령이 나와서 우리 군인들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굳이 발표를 할 이유가 없죠. 사실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주한미군이 55만 명이면 그 한미 주둔군 지휘 협정에 따라서 줘야 되는 방위비 분담금이 어마어마할 텐데. 그럼 가성비가 되게 괜찮은 셈이 되는 거죠. 방위 분담금이. 이건 좀 말 그대로 이제 속보가 빚은 실수로 이제 규정을 하면 될 것 같고. 국방 관련 상식도 조금 부족했고 영어 능력도 조금 부족했다. 집에서 조금만 생각을 해봐서도 이렇게 안 나왔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자, 두 번째는 조선일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뭐 영빈관 홀대론이라고 좀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의미를 어떻게 전용하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 자, 스가 일본 총리하고 비교하는 기사가 이번에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좀 첫머리에 나올 수 있는 기사입니다. 스가 일본 총리 같은 경우는 영빈관에 머물렀는데 문 대통령은 왜 호텔에 머물렀을까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기사죠. 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역시나.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는 외국 정상들 같은 경우는 그 블레어 하우스라고 하는 영빈관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블레어 하우스 앞에 기자가 나가 보니까 태극기가 걸려 있어야 되는데 태극기가 없더라. 그러면서 이제 일본 스가 총리가 4월에 방문했을 때 일장기가 걸려 있던 사진하고 이제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의문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일보가 내린 결론은 뭐였어요? 조선일보가 내린 결론은 사실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결론인데 이 블레어 하우스가 지금 개선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뭐 환기 시설이나 냉방장치 이런 거를 지금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대요. 묵고 싶어도 묵을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 꽤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원래는 이제 지난해 11월부터 내년까지 작업을 하는 거였는데 미국이 이제 정권 교체가 되면서 해리스 부통령 부부가 올해 4월까지 블레어 하우스에 묵었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스가 총리가 바로 방문을 하는 바람에 스가 총리까지만 손님을 받고 지금은 이제 공사 중이다. 그럼 뭐 사실관계를 뭐 이제 제대로 보도를 한 거네요. 그러면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것까지 가려면 굉장히 자세하게 읽어봐야 됩니다. 이 기사를 제가 읽어봤는데 보니까 본문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제 추정입니다만 워싱턴에 출장 가 있는 기자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냈는데 한국에서 편집부의 장난질이 아니었을까 싶은 게 제목과
그다음에 클릭해 들어갔을 때 처음에 나오는 사진과 그 사진 밑에 상세한 뭐 서너 줄 긴 설명이 있어요. 그것까지만 보면 홀대 같은 느낌이 들게 써놨어요. 아, 그래요? 근데 본문부터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에서 편집부에서 뭔가 손을 대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입니다. 그 되게 교묘하게 이제 한두 포인트씩 집어넣는 게 블레하우스는 백악관에서 도보로 2분 거리인데 문 대통령이 묵은 호텔 같은 경우는 도보로 6분 거리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스가 총리는 좀 더 백악관하고 가까웠고 우리 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더 멀었다. 이런 포인트들을 기사 곳곳에 배치를 해서 약간 조금 더 이 미국하고 우리의 관계가 일본에 비해서는 멀다라는 느낌을 주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저는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이제 포인트를 좀 다르게 잡았던 게 이게 이제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때마다 뭔가 좀 우리가 홀대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을 주려는 기사가 많이 나온 것처럼 사실 이 출발점을 생각을 해보면 중국 방문을 했을 때 문 대통령이 이제 집권 초기에 한중 정상회담을 해서 중국 방문을 했을 때도 뭐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위 이제 혼밥론이라는 게 나왔었거든요. 네, 논란이 엄청부터 그 어떤 뭐 사진의 포인트 같은 걸 잡아서 자꾸 이제 문 대통령이 다른 외국 정상으로부터 홀대를 받는다. 이제 이런 인상을 좀 심어주려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네. 이번 같은 경우는 그 명예훈장을 받는 자리에 배석했을 때 특정 장면을 캡처를 해가지고 문 대통령이 약간 꽂아 놓은 보릿자리처럼 보였다는 식으로 이제 온라인에 유포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었고요. 그럼 세력이란 건 언론은 아니고? 언론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이제 방송의 한 장면을 캡처를 해서 덩그러니 이제 혼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SNS를 통해서 유포한 그런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아주 사실 수십 년 전 아주 오래된 포토 저널리즘의 문제점에 대한 얘기에 연결되는데요. 사실 맥락 없이 사진 하나만 가지고 말을 해버리면 그거를 앞뒤 맥락을 모르는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인터넷 시대 되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 사진 한 컷이 갖고 있는 위력일 수도 있고 부작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저널리즘, 그러니까 사진 저널리즘 얘기를 하려면 사실 이번에 그 우리 언론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했던 거는 바이든 대통령의 노 마스크 그렇죠. 정상회담. 이제 일본 스가 총리 같은 경우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좀 이제 방역에 대한 그 관심이 높았던 시점이라서 겹으로 꼈었잖아요. 겹으로. 두 겹으로 마스크를 썼었던 거. 그리고 악수를 안 하고 이제 코로나 인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주먹 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주로 포착이 됐다면 이번에는 이제 마스크 없이 정상회담이 이뤄진거나 아니면 스가 총리 방문 당시에는 이제 햄버거 오찬이라고 해가지고 양 정상이 이제 햄버거를 앞에 놓고 마주 앉아 있는 사진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문 대통령하고 크랩 케이크라고 해가지고 그 미국 동부 지역의 이제 특산물 게를 소재로 한. 근데 이제 문 대통령이 이제 해산물을 좋아한다 가지고 특별히 그걸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닷게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도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본 스가 총리가 햄버거를 너무너무 선호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그 스가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은데. 그렇죠. 입맛은 고려하지 않은 오찬이고 또 그 거리도 테이블에서 마주한 거리도 정말 차이가 났죠. 스가 총리랑은 사실 뭐 팔을 뻗어도 닿지 않을 만한 거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것도 혹시 코로나 의식한 걸까? 그렇죠. 코로나 의식한 거겠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양 정상 간에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굳이 따지자면 일본 스가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하던 당시는 미국 상황이 덜 안정되어 있던 시절이니까 지금하고 비교하면 한 달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굳이 비교를 하려면 그런 비교가 좀 합당해 보이는데 여기서도 조선일보의 뒤끝은 또 간단치가 않았습니다. 이 크랩 케이크 오찬을 보도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마스크는 벗었지만 햄버거 오찬은 없었다라고 해가지고 스가 총리랑 비교를 했어요. 그럼 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일본 스가 총리 같은 경우는 햄버거를 곁들인 오찬을 함께하면서 시간을 충분히 보낸 것 같은 인상을 주고 문 대통령은 오찬은 아니었고 이 간식처럼 중간에 이제 같이 뭘 먹을 정도다. 아니 뭐 예정 씨가 다 넘겨갖고 뭐 의전팀이 뭐 그 난리치고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이제 오찬이라는 것도 이 낮에 같이 식사를 하면 오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이제 뭐 정상 간에 특별히 정찬을 준비해가지고 하는 게 어차피 똑같이 아닌데 햄버거나 크랩 케이크나 세찬 먹어.
그리고 이 케이크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무슨 디저트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식사거든요. 그렇죠. 우리로 치면 어묵 비슷하게 동그랑땡처럼 준비하는 오리인 거죠. 네. 미국판 어묵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게살 어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요거를 이제 그렇게 비교하는 타이틀을 뽑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기사들 보면 다 크랩 케이크 오찬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다른 매체들 같은 경우는. 예. 심지어 조선일보 자회사인 조선비즈도 크랩 케이크 오찬이라고 설명한 거 보면 조선일보 본사하고 서로 좀 말을 맞춘 다음에 타이틀을 뽑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어차피 이제 뭐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네. 그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관련해서는요. 이제 성과와 관련해서는 보수 언론들이 그 공통적으로 보인 태도 중에 하나가 이 갈팡질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 갈팡질팡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수 언론이 갈팡질팡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나온 결과들을 보면은 한미동맹의 기존의 역사에서 어떤 새로운 장을 열었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그대로 평가하기는 조금 부담이 있었는지 기사 내용을 보면 앞뒤가 잘 안 맞는 두 가지 내용이 병행해서 서술이 돼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상회담 관련된 거를 이야기를 하자면 뭐 그동안은 그 우리 보수 언론들이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던 포인트들이 한미 동맹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다, 약화돼 있다. 뭐 우리 정부가 이제 중국과 북한의 눈치 보기를 너무 한다. 아니면 이제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소위 이제 민주주의 진영에서 우리가 지금 소외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보니까 그동안 해왔던 얘기가 약간 무색해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사 내용이 좀 오락가락합니다. 제가 이제 그 조선일보 것부터 일단 가져와 봤는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한미동맹 평화 컨퍼런스를 인용을 하면서 CSIS의 이제 빅터 차 박사가 한 내용, 발언한 내용. 자, 문 정부가 남북 관계에 집착을 하다가 외교 고립을 자초했다라는 식으로 타이틀을 뽑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정상회담을 보고 나서 빅터 차 박사가 한 발언이 아니고요. 정상회담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21일에 한국 서울에서 있었던 포럼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 전망은 완전히 틀렸죠. 근데 이제 조선일보는 이거에 대한 기사를 22일 새벽에, 그러니까 우리 정상회담 결과가 발표되고 있던 시점에 출고를 하면서 마치 미국의 이제 빅터 차 박사가 정상회담을 보고 소감을 얘기한 것처럼, 평가를 한 것처럼 이제 착각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이제 기사를 이제 발행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제가 찾아본 다른 기사, 그러니까 연합뉴스 기사 같은 경우는 똑같이 그 전망 기사를 내놨는데 워싱턴 포스트를 인용을 한 겁니다. 영국의 이제 킹스 칼리지 런던의 레먼 파더 교수가 한 내용인데, 자,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뒤에 그동안 동맹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서 한국을 달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 이제 계속되고 있다라든지 뭐 백신 개발 보급과 관련해서 협력을 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이제 주요 포함되어 있는 걸 보면 조선일보하고는 상당히 논조가 다른. 근데 오늘자 조선일보 일면 보니까 한미동맹 복원이라고 막 큼지막하게 일면 뽑았던데요. 그것도 사실 웃기는 얘기예요. 한미동맹이 약화가 돼 있다가 복원이 돼야 그게 이제 한미동맹 복원이라고 타이틀을 뽑는 건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 한미동맹이 약화됐었던 정황을 직접 제시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동안 조선일보 비롯해서 계속 주장해왔던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주장이 근거가 없이 나오다가 이제 와서는 복원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조금 황당해 보이는 그런 맥락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방위비 협상 이런 걸 두고 좀 이게 동맹 관계 맞냐라는 얘기를 좀 나오긴 했었죠. 근데 그걸 원인적으로 우리가 했냐, 트럼프가 했냐. 그렇죠. 이런 문제를 좀 나올 수는 있겠죠. 아무튼. 그러니까 뭐냐면 좀 갈팡질팡. 여기서 이 얘기하고 저기서 다른 얘기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제 평가 관련해서. 아니, 평가와 관련해서 갈팡질팡 할 수는 있어요. 뭔가 편집국 내에서 의견 조율이 되지 않거나 그렇죠. 방향이 제시되지 않아서. 그런데 이거는 소설이잖아요. 어떻게 정상회담 이전에 했던 발언을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인 마냥 기사를 쓴다는 건 어떻게 언론사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정말 저는 근데 이게 이해를 하려 할 수도 없고. 사전에 컨퍼런스에서 나온 그 발언이라고 하는 것들이 표시가 안 돼 있습니까? 기사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날짜도 표시가 되어 있나요? 네, 날짜도 표시되어 있는데 그 출고 시점이 그 22일 새벽, 그러니까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결과 발표가 나오던 시점하고 물려 있어서 그럼 자세히 읽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마치 이것이 정상회담의 결과로 오독할 수 있게 만든 거군요. 이게 이제 포털 사이트의 메인에 노출될 때는 시점이 딱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말에 쭉 기사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타이완 언급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딘지는 언론사는 지금 기억이 없는데 중국에서 뭐 이 정도면 사실 한국이 노력했다. 수위 조절을 잘했다라는 평가가 나온다라고 하는 기사를 받고 조금 있으니까 뭐 중국이 예민하게 뭐 반응하고 상당히 뭐 할 수 있다. 또 이런 기사가 또 나오더라고요. 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잘 모르겠는 기사를 제가 중앙일보 거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네. 중앙일보가 이렇게 썼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동맹 새 장을 열었다던 공동성명 사실 곳곳이 지뢰밭이다. 이거 저도 읽었는데 이거 정말 난해하더라고요. 기사입니다. 네. 예, 이게 난해하다? 난해해요. 어려워요? 네. 어떻게 어려운데? 왜 어렵냐면 기사 내에서도 서로 이렇게 모순되게 충돌을 하거든요. 일단 그 갈팡질팡하는 그 분석의 어떤 맥락들을 하나 짚어드리자면 기자회견에 없었던 인권 문제가 따로 언급이 됐다라는 그 분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동성명서를 보면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데 동의한다라고 적어놨다는 거예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양 정상이 이제 공동 성명에 대한 얘기를 기자회견으로 할 때는 그 내용이 없었는데 성명서 내에 이걸 적어놓음으로 인해서 이제 뭐 약간 그 맥락이 좀 달라진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건데, 근데 이제 그 이 부분을 소개를 하면서 중앙일보가 강조했던 포인트는 뭐냐면 미국과 한국의 동상이몽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반영한 것 같은 내용은 이 북한 인권 상황을 지적하는 거고 한국 측에서 반영한 것 같은 내용은 이거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이다.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도적 지원 제공이다라는 거는 한국 측의 입장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미국 측의 입장과 한국 측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는 것처럼 이게 이제 기사를 적어놨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강조점은 서로 다를 수 있죠. 네. 북한 인권 문제를 접근해 들어가는 데서 인권 탄압의 원인을 제거해 들어가는데 주안점을 둘 수도 있고, 인권 탄압의 결과로서 나올 수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지원에 든가 주안점을 둘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강조점이 다를 수 있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공동성명이기 때문에 양국 간의 정상이 강조하는 점을 같이 넣었다는 건 그거를 두 정상이 합의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조율을 하고 합의점을 찾고 접점을 찾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게 서로 엇갈리는 의견을 따로따로 담아서 마치 여전히 봉합되지 않는 갈등이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 건 정말 이것도 역시 소설의 일종이죠. 일단 그거는 좀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한미 정상 공동 성명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의 기초에서 네. 추진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목이 있고, 이렇게 된다면 어떤 교류 협력이라고 하는 어떤 기조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렇게 된다면 북한 인권 문제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수위로 조절이 될 것인가라는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좀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대목은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대만은 공동성명에 넣고 홍콩과 신장 위구르 문제는 뺐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뭐 그런 지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중국의 인권 문제를 지적을 해야 된다라고 논조를 가져간다면 그런 지적을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자, 공동성명에다가 그 대만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해서 중국을 자극할까 봐 이제 걱정되는 대목이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동시에 미일 정상회담 때는 홍콩 신장 위구르 문제까지도 집어넣었었는데 이번 우리 한미 공동회담에서는 이제 이걸 뺐다. 하지만 대만 얘기를 집어넣기 때문에 나중에 중국한테 외교적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 양쪽이 서로 이제 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주장이 다 들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인권 문제를 지적했어야 된다라고 할 거면 그렇게 가든지, 아니면 중국과의 외교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중국 자극할 대목을 뺐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거면 그렇게 가든지. 근데 두 가지 내용을 다 적어놓으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뭐 어떻게 했어야 된다는 거야? 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게 쉽게 하면 여중간한 조율의 결과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외교라고 하는 게. 네. 원래 외교라고 하는 게 조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율의 과정이고. 어느 일방의 어떤 그 요구사항이 일방적으로 관찰이 되면 외교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요. 외교라고 하는 게 그래서 어중간한 상태에서의 그러니까 타협, 조율,
여기서 이제 그 발휘되는 게 외교 아닙니까? 그 결과물일 수도 있고 외교의 결과물. 그리고 이게 이제 한미 동맹이라고 해도 그 양 국가의 이익 관계가 완전히 동일하게 일치한다고 보기가 어려운 건데.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잔에 물이 반 정도 차 있어요. 그러면은 반이나 차 있다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반밖에 없다라고 말하거나 사실 같은 건데 뭐라고 표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이것도 그래요. 미국과 한국이 외교적인 어떤 이견이 있는 사안에서 서로 조율을 하고 맞춰가는 과정의 이 결과가 나온 건데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가 반이나 채웠어가 아니라 반밖에 없어의 관점으로 전부 접근을 한 거죠. 이거는 중국을 자극할 수 있어. 이건 북한 자극할 수 있어. 이거는 미국이 원하지 않는 거야. 라는 걸 다 넣어놓고는 지뢰밭이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와 미국과도 이런 것까지 했어? 와 북한의 입장도 반영이 좀 됐네? 중국하고의 어떤 입장도 여기 이 정도 서로 조율이 됐네? 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정말 아다르고 어다른 거고. 제가 볼 때는 그 평가는 그 평가자의 어떤 주관이 개입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죠. 평가자의 어떤 주관적 기준에 이제 그 작동을 하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말할 수 없는데 다만 그 평가의 기준이 일관되는. 그렇죠. 일관되게 가야 되는데 야구에서 이제 그 주심의 스트라이크 존은 일관성만 있다면 문제될 게 없다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근데 그죠? 한 기사 안에서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니 정말 난해한 기사다. 똑같은 코스에 공이 들어왔는데 어떤 때는 스트라이크 잡아주는데 어떤 때는 볼로 한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 저는 유튜브를 1년 반 동안 하면서 계속 좀 지속적으로 관찰이 됐었던 현상 중에 하나가 조선일보 같은 이제 보수 언론들은 계속 이제 문재인 정부가 친중국적인 행보를 한다고 주장을 해왔어요. 계속 그렇게 주장해왔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우익 유튜버들이 확대 재생산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까지는 그 어떤 그 레토릭이 어느 정도 먹혀왔었는데 그 마타도가 어느 정도 성공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한미 정상회담 이번에 나온 결과를 보니까 차마 그렇게 주장하기는 너무 어려운 결과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들도 당황을 한 게 아닌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전반적인 기조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영. 왜 그러냐면 한미 동맹이 강화가 됐다는 데 주안점을 둬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보도가 많이 있던데요. 노무현 정부 말기에는 한미 FTA 체결했고 박근혜 정부 말기에는 사드 도입을 했고 이런 것처럼 결국은 미국 중심으로 갔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방향으로 가긴 갔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오던데. 그러니까 가장 기준점은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기준점으로 놓고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이 거기에 부합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건데 그거는 어떤 보수의 시각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에도 저는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관점의 차이, 생각의 차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에 일관되게 그 기준이 적용이 돼서 그렇죠. 정상회담의 그러니까 성과에 대해서 일관되게 평가를 하느냐 마느냐 이것만 좀 보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코미디 같은 기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번에. 자, 어떻게 한미 정상회담 관련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주말 동안에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니까 정치인들은 어떻게 논평을 내놓을까 해가지고 좀 몇 개를 찾아봤어요. 특히 이제 야당 정치인들 중심으로 뭐 나경원 전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일반적인 논평을 많이 내놨는데 가장 좀 눈에 띄는 특이한 논평이 홍준표 의원이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홍준표 의원이 페이스북에 그 이제 정상회담이 나온 당일이에요. 제가 이제 이미지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저겁니다. 골프장을 갔습니다. 골프장? 골프장을 가서 자신이 그 2014년에 이글을 달성을 해가지고 이 기념 비석을 세웠던 골프장을 그날 방문을 한 거를 올리면서 이글 달성은 비석 세웁니까? 그렇대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경남도지사 시절에 갔던 데라 그런지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미국 대통령 얘기를 이제 살짝 넣는 정도. 뭐라고 나왔는데? 미국 대통령들은 전쟁 중에도 이제 국민들을 안심시키려고 골프장에 간다. 우리는 이제 골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대적인 정책을 많이 취하는 나라인데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거 좀 바꿔나가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 다른 주요 정치인들 특히 이제 대선 후보들이 한미 정상회담 논평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골프 논평을 해가지고 아니 갑자기 그러니까 아베 신조가 떠오르긴 떠오르네요. 트럼프가 올 때 그 뭐 골프 치다가 벙커에 빠져갖고 뒹구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아니 진짜. 그래서 참 야 온몸을 다해서 정말 참 트럼프하고 친해지려고 노력한다고 그렇죠. 국제에서 그런 얘기가 있긴 있었는데 슬랩스틱처럼. 아무튼
아니 미국의 땅덩어리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땅덩어리하고 해서 골프장 갖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전쟁 중에 대통령이 골프 친 게 1차 세계대전에 2차 세계대전이 미국 땅이 전장터가 된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공국이 전장터가 된 적은 없었죠. 아니 남북 전쟁 때는 뭐 사실상 저거 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갖다 붙이더라도 이게 저는 이제 그래서 홍준표 의원의 페이스북을 항상 어떤 지표로 활용을 하냐면 일종의 이제 신호등이다. 무슨 신호등이요? 어떤 신호등이냐면 그 야당 쪽에서 곤란할 때 곤란한 어떤 정치적 상황에 처했을 때 홍준표 의원의 페이스북에 가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가지고 이게 지금 여당이나 청와대가 잘했다는 거구나 못했다는 거구나를 판별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딴청을 피우면 네. 지금 잘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신호등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헬마우스의 독법이군요. 네, 저의 독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런 것도 있었군요.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네, 다음 주제는 제가 이제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역시 조선일보입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아주 자주 등장을 하는데 네. 다른 것도 아니고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적 행보,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정치적 발언 이런 거 아닙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조상 묘에 집착을 하는 굉장히 특이한 취향을 보여주는 기사인데 제목부터 자극적입니다. 윤석열 조부 묘소에 식칼과 부적, 인부운을 뿌렸다. 이제 이런 풍수 테러를 내사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조부의 묘역이 이제 세종시 인근에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저주성 테러가 발생을 했었다는 보도 내용이 나온 겁니다. 무덤에. 네, 무덤에. 그래서 뭐 지금 전한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윤 전 총장의 친척이 무덤에 가끔 방문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내가 어느 날 방문을 했더니 무덤의 일부가 훼손이 돼 있고 거기에 뭐 식칼이라든지 부적이라든지 이런 뭐 여성의 머리카락 뭉치 이런 게 이제 놓여져 있더라. 이걸 봤을 때는 아무래도 윤 전 총장의 윤 전 총장을 음으로 양으로 도우려고 하는 어떤 조상의 길을 끊어놓으려고 전문가가 나선 거 아니냐. 무당이 나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얘기였습니다. 아니 만약에 식칼, 부적 이런 게 있었다면 그거는 의도적인 거라고 봐야죠. 네. 누가 보더라도. 근데 그렇습니다. 진실이 뭔데요? 진실은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네. 중앙일보가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세종시 경찰하고 해당 그 공원 묘원 측에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이 아니었다. 네?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일단 조선일보 보도에서는 이제 풍수 테러 내사라고 제목이 돼 있는데 경찰 쪽에 보니까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적이 없어서 그래서 당연히 수사나 내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조선일보 기사의 제목은 일단 틀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파평윤씨 문중 쪽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얼마 전에 그 윤 전 총장 조부의 묘에 이제 봉분을 보수하는 작업을 했는데 약간 좀 이렇게 무너진 부분이 있고 이래서 이제 그걸 보수하는 작업을 했는데 이걸 보고 테러 흔적이 발견됐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추측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요. 그러면 봉분이 훼손된 거에 대해서 오인을 해서 보도를 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식칼, 부적, 뭐 여성 머리카락 뭉텅이 이거는 그러니까 봉분을 내려서 손을 본다 하더라도 동원될 수 있는 뭐가 아니죠. 소품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너무 이제 명백한 얘기니까 뭐 거기에 뭐 이제 인분이 있었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다른 얘기니까 봉분 보수하고는 다른 얘기니까 뭔가 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 심각한 문제죠. 근데 진짜 문제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 주장만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증거라는 게 사진만 한 장 찍어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봉분은 훼손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때가 벗겨지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옛날 묘소를 보면은 뭐 비를 많이 맞거나 그러면 그거는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들짐승이나 이런 것도 이제 뭐 하기 때문에 봉분은 훼손되는 경우는 사실은 다반사로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봉분이 훼손된 것만 가지고 이건 테러다. 풍수 테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건 되게 억측일 수가 있는 건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다만 근데 예를 들어서 식칼이 있었다, 부적이 있었다, 여성 머리카락 뭉텅이가 있었다라는 이거는 그리고 인분과 음식 쓰레기가 봉분 위에 뿌려져 있었다라고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보고 그러니까 확인을 안 하고 기사를 쓴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진에 혹시 그런 건 안 나오는 겁니까? 지금 보니까 확인을 안 하고 기사를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후에 이제 조선일보가 후속 보도를 했는데 후속 보도에 보면은 그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던
윤 전 총장 측의 관계자 코멘트가 나옵니다. 네. 근데 뭐라고 했냐면 최근 봉분 일부에서 여러 가지 훼손한 적이 있었고 현장 사진을 찍었지만 역하고 혐오스러워서 공개할 수 없을 정도다라고 했으니까 안 보여준 거예요. 기사를 근데 일단은 기사를 인정을 하는 멘트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처음에 제보를 했거든요. 윤석열 전 총장 측 인사가? 네네, 그 인사가.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의 후속 보도라는 것도 결국 처음에 제보를 받았던 그 내용을 재확인하는 건데. 그러면 초점은 그거네요. 제보 과정에서 그러면 뭐 식칼이나 부적 이런 것들에는 근거가 제시가 됐느냐 안 됐느냐라는 거예요. 네. 결국은. 근데 조선일보 측에 직접적으로 사진이 제시되거나 한 적은 없다. 이 사람이 주장만 이제 전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면 사실 이게 정말 혐오스럽고 이거 정말 대중에게 보여주기 끔찍한 장면이면 언론사가 직접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 내용을 보면 무슨 식칼이 묻혀져 있고 위에 인분이 뿌려져 있고 이거 자체는 이 사진을 공개한 것 자체가 아주 혐오스럽고 정말 대중에 공개 못할 만큼의 것도 아니거니와 정상적인 취재 과정이 있었다면 윤 씨 문중에서 이걸 제보를 받았으면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사진을 받았어야 돼요, 언론사가. 사진을 받고 언론사가 판단을 내렸으면은 혹시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윤 씨 문중에서 제보를 하면서 너무 혐오스러워서 공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공개할 수 없다라는 게 언론사 발이 아니라 윤 씨 문중 발인 거예요. 결국 언론사조차 그 사진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그 윤석열 전 총장 측 관계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다만 근데 파평윤 씨 문중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했다라는 거죠. 아니라고 한 겁니다. 그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묘소를 관리하는 그 조금 문중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이제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중에서 아니라고 한다면 봉분 일부가 이제 그 훼손이 됐었다 그 전에 그 차원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있다는 이 사람은 문중 사람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고 첫째. 그러면 어떤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했느냐가 근거가 제시가 돼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이해관계자가 몇몇이 있는데 일단 문중 측에서도 뭐 그거는 잘 모르겠고 봉분을 보수한 적만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경찰 측에서는 그런 신고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고 그 봉분에 그런 것들이 뿌려져 있고 식칼이 묻혀져 있고 이거는 문중에서 발견했다고 저는 기사를 읽었었는데 문중이 발견한 게 아닌가요? 그 윤 전 총장 측의 관계자라는 분입니다. 문중에서 직접 신고한 게 아니고. 무덤은 문중이 관리를 하는데 네네네. 문중이 관리를 중앙일보에서 문중 측에 질의를 했을 때는 봉분을 보수한 적만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건 중앙일보 보던 거죠. 네, 그렇죠. 문중 인사였던 이제 말을 이제 따가지고 보도를 한 건데, 그럼 봉분이 보수되는 과정에서 뭐 식칼이 발견되고 이랬다는 얘기는 아닌 거고. 네네. 그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원 묘원 측에서도 공원 묘원 입장에서는 만약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굉장히 심각한 그 문제거든요. 이건 당장 경찰에 수사 엄청난 일이죠, 사실은. 그게 이제 그 공원 묘원 입장에서는 그런 관리를 하려고 자기네 업체가 있는 건데 그걸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는 셈이 되니까 심각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공원 묘원 측에서도 그런 사실이 없었다. 이제 이러고 있는 걸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한두 명의 그 어떤 그 윤 전 총장 측의 관계자라고 익명 처리된 사람의 주장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진 한 장만 공개됐으면 모든 게 그러니까 간단한 이게 문제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이게 이제 근거 없이 계속 이제 주장을 받아 쓰는 형식으로만 돼 있다 보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뭐 어떻게 됐다는 거야? 사실관계가 어느 쪽이 정확하다는 거야? 알겠습니다.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별 좀 확실하게 좀 잡힌 거네요. 아무튼 뭐 부적, 식칼, 여성 머리카락 뭉텅이 이런 것들은 사진을 통해서 확인되고 보도된 바가 한 번도 없다. 그렇습니다. 이런 보도가 정말 문제인 게 사실 피해를 받는 당사자가 있으면 이거는 언중위에 제소할 수도 있고요. 뭐 명예훼손이라든가 뭐 언론의 문제점을 뭐 어떤 고발이나 이런 거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딱 피해자가 없어요. 이 기사로 인한 피해자가 구체적인 특정된 피해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설이고 말도 안 되는 검증을 안 거친 얘기를 하더라도 이 기사는 어떻게 제재를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오고 나서 화제가 되고 사람들 입길에 올라도 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는 유인이 없는 거죠. 이 기사로 사실은. 인해서 윤석열 지지자들은 분노를 할 것이고 이걸로 더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고 뭐 이걸 뭐 어떤 윤석열을 싫어하는 어떤 정적의 행위라고 오인을 할 수도 있고
많은 문제점을 불러일으키는 기사인데 이걸 제재할 도리가 없다는 거죠. 이게 포털 댓글에서는 이미 난리가 나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좀 덜 됐다. 네. 일단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로 좀 넘어가죠. 자, 미디어 산업 관련한 이슈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소문으로 떠돌던 조선일보 온라인 대응 자회사가 설립된다는 소식입니다. 예, 그동안 이제 조선일보에서 이제 온라인 이슈를 대응해왔던 거는 이제 724 팀이라고 해가지고 일주일 7일 24시간 대응을 한다는 의미로 만든 그 724 팀인데 이걸 아예 분리를 해가지고 자회사로 이제 출범을 시키겠다는 계획이 나온 겁니다. 대응이라고 하니까 어감인데,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24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출고할 수 있다. 그렇죠. 기사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주로 이제 온라인 뉴스를 뭐 만들어내는 팀이 이제 724 팀이었던 거죠. 이걸 아예 이제 그 724 팀을 자회사로 확대 개편한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국민일보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쿠키뉴스가 온라인 뉴스 팀으로 출범을 했다가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 아예 이제 자회사로 분리 독립이 됐었는데 법인화가 되는 그 과정을 거쳤던 것처럼 이번에 조선일보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뭐 아예 이제 조직 자체가 이제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그렇게 되면 이제 본사는 이제 그 신문 지면 제작에 주력하고 온라인 뉴스는 자회사에서 이제 그 다 출고하는 걸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온오프라인이 분리가 된다, 회사도. 네. 조선일보 내부에서는 사실은 뭐 그동안 724 팀의 활동에 대해서는 여러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잖아도 애초에 기자들이 온라인 환경에 맞춰가지고 기사를 빨리 내는 거를 많이 해왔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중첩된다, 업무 자체가. 조금 수정을 좀 하면요. 네. 온오프라인이 분리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온라인 전문 회사가 따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조선일보 소속 기자들은 인터넷 기사도 써야 돼요. 또 그러니까 지면만 쓰는 게 아니라 인터넷 기사와 지면 기사를 다 쓰되 이 자회사는 말 그대로 그 실시간으로 온라인상에서 가장 인기 있고 주목을 끌고 클릭을 몰아올 수 있는 기사를 쓰는 조직인 거예요. 그럼 또 조선일보는 조선일보 나름대로 또 온라인 기사도 또 출고한다? 네. 게다가 조선 비즈가 또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3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자들은 나름 자기 주장대로 정통 기사를 인터넷과 지면을 쓰는 조직으로 남고 이 자회사는 그러니까 정통 기사가 아닌, 그러니까 이른바 약간 무거운 기사가 아닌 굉장히 휘발성이 강할 수 있지만 기존의 조선일보가 소화하지 못했던 가십거리라든가 재미거리라든가 아니면 속보거리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기사들에 주목을 하겠다. 라는 조직입니다. 이게 조선일보만의 움직임입니까? 아니면 다른 언론사 이렇게 움직임이 있습니까? 취재를 좀 해보면은 대체로 지금 비슷한 움직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JTBC 보도국 같은 경우도 그동안은 원래 이제 보도국에서는 온라인 대응을 안 했었는데 온라인 이슈 대응을 최근에는 좀 강조를 하면서 뭐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찬반 양론이 좀 갈리는 것 같고요.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그 온라인 24시간 대응팀의 역할을 굉장히 좀 강조를 해가지고 지난해부터 해서 중앙일보가 온라인에서 굉장히 약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뭐 내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에는 아예 이제 A팀하고 M팀이라고 해가지고 네, 맞아요. 네, 지면을 담당하는 거는 내부의 이제 차장급 이상의 기자들이 주로 담당을 하고 젊은 현장 기자들은 온라인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이제 그거를 아예 이제 업무 자체를 분리해내는 방식으로 조직 개편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그 이지성 기자는 이런 흐름 어떻게 평가하세요? 왜 한숨을 쉬어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심지어 다른 회사가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오보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그 검증 과정이 그러니까 줄어들거나 생략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도 출입 기자들이 그러니까 속보를 대행하는 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속보를 쓰려고 해도 출입 기자들과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맞는지 틀린지. 근데 이건 아예 그런 소통조차 불가능하게 팀 간에도 벽이 있지만 아예 그것조차 더 넘어서는 회사 간의 벽이 생기는 거예요. 자회사가 되어버리면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속보 기사를 다 대응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출입 기자한테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요. 이제 별도 회사가 되니까. 남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 한국경제에 그 미군 55만 명 이런 기사가 자꾸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얘기했던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데 포털은 실시간, 클릭수 이런 거에 중점으로 해서 노출을 많이 시켜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클릭을 부르는 그런 옐로우성 기사라든가 아니면 뭐 정치 분야 기사라 해도 가십성에 초점을 맞춘 정치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만 계속 대량 생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문제가 예상이 되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 지적대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좀 더 넓게 보면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걸 떠나서 시대의 대세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대세인 건 맞는데 맞죠. 그런데 적어도 기사는 확인, 팩트. 근데 기본은 바로 그게 이제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고민 지점인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스트레이트 기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객관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게 태동을 하고 객관 저널리즘의 이제 대표적인 양식으로 스트레이트 기사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널리즘의 초창기 역사는 스트레이트 기사라는 건 없었어요. 의견 저널리즘이었죠. 그러니까 정파 저널리즘이었고 의견 저널리즘. 다시 말해서 한 개인이 요즘으로 이제 그냥 팜플렛에다가 자신의 어떤 정견을 담아서 주장을 담아서 요즘으로 이제 아주 장문의 논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사설 논설 이런 것들이 그렇지. 그게 그러니까 저널리즘의 효시예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근데 그러니까 요즘 이야기되는 스트레이트 기사라고 하는 게 왜 나오냐면 언론계의 각성 이런 게 아니라 기술의 발달 때문이거든요. 통신이 이제 발달하고 전화가 생기면서 전화로 기사를 불러줘도 되면 안에서 이제 그걸 받아갖고 이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스트레이트 기사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육하 원칙이라는 것도 이제 그래서 나왔던 거고. 이렇게 놓고 본다면 어떤 지고지순한 그다음에 절대적인 저널리즘의 가치라고 하는 게 과연 있느냐. 그게 뭐냐면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바뀌고 커뮤니케이션 양식이 바뀌다 보면 결국은 저널리즘도 바뀐다. 더 크게 놓고 본다면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찬성, 그러니까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를 떠나서 거역하기 힘든 흐름 아니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간지 시대는 그때의 어떤 신문 유통 구조가 딱 그만큼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간지가 주된 저널리즘의 어떤 매체 양식이었지만 인터넷이 등장을 하고 SNS가 등장한 상태에서는 굳이 일간지라고 하는 발행 양식을 고주입할 이유도 없는 거가 돼버린 거죠.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정보의 유통 구조가 달라져 버렸다라고 한다면 다만 여기서 부적응 기관에서 여러 가지 지금 어떤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기술의 발전에 따른 기사의 이른바 송고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는 너무나 동의하는 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널리즘의 시작 태동 자체가 그렇게 순수한 의도는 아니었다 해도 지금 현재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저널리즘 가치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기술의 발전과 기사의 송고 방식, 노출 방식이 달라져도 그 본질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라든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것까지 저해하면서 기술 속도에 맞춰서 가는 거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바로 그게 핵심 문제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어뷰징용의 어떤 그런 기사 생산 이런 거에 대해서 두둔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거죠. 그런데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이렇게 바뀌어 간다면 그럼 저널리즘은 어떻게 조정돼야 되느냐, 어떻게 새롭게 정립돼야 되느냐라는 과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서의 이야기인데 문제는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이제 격가지 이제 파생되는 가지 어떤 주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기존의 언론사가 이걸 다 먹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일 수가 있다. 쉽게 얘기를 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일간 시스템에 맞춰갖고 우리는 한 호흡을 고르면서 검증을 대해가지고 옛날에 어떤 그 개념으로는 정론을 펴겠다는 건 그렇게 가는 거고. 우리는 뭐 그 해석이고 분석이고 나발이 필요 없어. 우리는 속보만 정확하게 전달하는 쪽으로 주력한다. 예를 들어서 속보를 전달하는데 그게 정확하다면 그거에도 누구 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그렇잖아요. 예. 그럼 우리는 이쪽으로 주력한다면 거기서의 분화. 그러니까 길게 본다면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 분화는 원튼 원하지 않든 불가피한 게 아니냐. 다만 그거를 그러면 한 언론사가 우리가 지금까지 패권을 갖고 있었으니까 이거 다 먹을래. 이게 성립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있겠지만 이런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면 저널리즘 양식이라는 것도 분화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대표 언론사라고 할 수 있는 두 군데, 이제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를 취재해봤을 때 약간 태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자회사로 724 팀을 분리하겠다라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역할을 한 게 조선닷컴의 온라인 페이지 뷰를 올려주는 데 있어서
724 팀이 굉장히 공헌이 컸다. 그러니까 페이지 뷰라는 건 결국 클릭 수니까 클릭 수 높이는 거를 초점을 맞춰서 이거를 자회사 분립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건데 중앙일보는 반면에 그 소위 말하는 M팀, 그러니까 온라인 쪽에 주력하는 거를 이제 현장 기자 중심으로 재편을 한 거는 온라인에 속도감 있게 대응을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동시에 온라인으로 아예 무게 중심을 옮기는 그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독 기사를 조선일보는 결코 하지 않는 새벽 2시, 3시에 온라인으로도 출고를 합니다. 그렇죠.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 온라인에 대한 대응 자체가 약간 달라요. 페이지 뷰 중심, 클릭 중심의 조선일보가 태도가 있다면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조금 더 앞으로 나가서 아예 우리의 그 언론사의 무게 중심 자체를 모바일이나 온라인 쪽으로 옮겨가겠다라는 쪽이 좀 더 가깝기 바로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좀 너무 이제 그 단순화시키면서 기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좀 이해를 돕게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신문 같은 기능에 사실 보도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해설 분석 기능도 있고 논설 기능도 있잖아요. 이게 다 네. 아울러져 있잖아요. 네. 일간지라고 하는 형식에. 근데 제가 볼 때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일간지라는 하나의 양식에 이 모든 기능을 다 독점하려고 하는 게 불가능해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사실 보도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온라인 전환 쪽으로 헤게모니를 뺏길 수밖에 없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냐하면 그거는 결국 얼마나 적절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보도하느냐가 생명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면 보도 시점이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것보다는 유연하게 접근하면 그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거죠. 다만 여기에 베끼기가 아니라 얼마만큼 정확한 그럼 사실을 담느냐는 과제가 되는 건데. 근데 아무튼 이 큰 흐름을 인정을 한다면 이 기능이 쪼개져서 분화가 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흐름 아니냐. 제 얘기는 이런 거거든요. 저의 우려는 그런 시대적 흐름은 맞아요. 맞는데 그래서 저는 자칫 이 중앙일보의 첫 시도가 높은 평가를 받고 그래서 다 따라가야 되는 모델이 되는 걸 저는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온라인 대응을 해서 좀 더 우리 독자들이 뉴스 소비자들이 더 편하게 빠르게 기사를 볼 수 있게가 아니라 상업적으로 변질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상업적으로. 그거는 문제지.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거는, 이 중앙일보 모델이 마치 와 성공한 모델이라고 박수를 받으면서 조선일보 따라가고 JTBC 따라가고 다른 언론사들이 마치 이거를 안 하는 거는 그러니까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거죠. 건데 네. 마치 되게 어리석고 뒤처져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될까 봐. 그렇죠. 그러니까 저널리즘의 상업화가 너무 당연해지는 시대가 올까 봐 그게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것대로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흐름이 이런 게 있는 거죠. 우리가 방송에서니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라디오에서 정시 뉴스는 거의 철칙이었잖아요. 그렇죠. 항상 12시, 1시, 2시에는 땡 하면 무조건 그 스트레이트 뉴스를 쭉 5분이라도 읽어주는 게 철칙이었는데 지금 그게 어떤 그 특정 방송사만이 아니라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정시 뉴스가 사라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왜 사라지고 있냐면 모바일 시대가 되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면 언제라도 어느 시점이라서 그러니까 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정시 뉴스가 갖는 의미가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 두 개씩 이제 정시 뉴스가 이제 그 사라지고 있는 추세가 되는데 맞아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흐름의 문제인 거지. 결국은 이런 어떤 흐름이라고 하는 게 신문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텐데 거기서 어떻게 그러면 대응을 하느냐라는 생존 전략의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는 이게 생존 차원에서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건 인정을 한다라는 점과 하나와 근데 그게 옳은 거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거죠. 지금 이지선 기자는 후자에 이제 상당히 이제 방점을 두고 지금 지적을 해주시는 그러니까 거고. 방향은 맞다. 그런데 방법론이 잘못됐다. 그렇죠. 지금 그렇게 온라인 대응을 하고 있는 언론사들은 너무 상업화로 변질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그 대한민국 아니고 거의 세계 모든 언론의 그러니까 지배 이데올로기는 상업성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네. 그게 정말 어려운 문제죠. 글로 안 가게 우리 언중유골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비판을. 오늘 결론을 내려져 버렸어요. 아니 정말 이렇게 되면 우리 예전에 얘기한 거 있잖아요. 부동산 기사인데 갑자기 오스카 그 여우 조연상을 그렇죠. 받은 예. 윤여정 씨의 전 남편을 끌고 들어오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게 된다니까요. 클릭만 많이 나온다면 뭐든지 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상도의. 네, 그렇죠. 상도의 양심. 상술에도 도의가 있다. 결론 이렇게 내리면 될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정도를 지키자.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격변의 정말 시대예요. 사주가 있는 회사는 기자의 양심, 기자의 그 어떤 정도보다 언론사의 양심, 언론사의 정도가 정말 필요한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널리즘의 본령이 뭐냐라고 하는 네. 문제로 귀착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저널리즘 이건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흔들리고 있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네. 그다음에 그러면 새롭게 정립돼야 되는 저널리즘의 가치가 뭐냐에 대해서 사실은 답을 못 내놓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일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원준 요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MBC의 이지성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